우리의 공공의학의 목적은 한국을 모르는 사람한테 한국을 알리고 그들이 한국을 좋아하게 만들어서 미국 여론을 증대시키거나 상위 타겟을 해서 미국을 움직이는 그들하고 연결고리망을 만들어야 되는데 맨날 전화해가지고 누구 살아가는데 날짜 괜찮겠냐 사람 좀 3-4명 모아달라 그럼 사진 찍고 일로 갔다가 사진 찍고 교포들 만나서 사진 찍고 그리고 왜 기자들을 자꾸 한국에서 나온 특파원 간담회를 해요 거기서 미국 기자들한테 간담회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나온 한국 기자들 불러서 맨날 간담회를 거기서 해. 그 덜레스 공항 그만 좀 나가세요. 폐쇄를 시키든지 해야지. 그놈의 공항 가가지고 뭐 이렇게 마이크 잡고 굳이 언론인을 만나겠다면 블룸버그라든가 MSNBC라든가 폭스뉴스 아침풀에 나가서 우리 장관님이 영어가 되든 안 되든 한국은 관세 협상 때 뭐 예를 들면 $3,500 일시불로 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오든지 정하면 뉴욕타임즈 칼럼이라도 늦게라도 하나 내든지 이게 공공외교고 그게 미국 여론에 영향을 미친 최소한의 행동인데 현지는 가가지고 교민들 밥 사주고 한국 기자 불러서 돌아오는 출장지에 네이버에 그 장관님 기사가 떠야 돼. 그럼 그 수행한 업무는 성공적인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국내 정치만 하다 돌아가니까 한국에 있는 분들이 뭔가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관심 전혀 없죠. 왜냐하면 미국 언론이나 주요 매체에 한국이 뭘 했다는 보도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자, 이제 일주일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고요. 시진핑 주석도 오고 에이펙 열리고 그리고 한미 관세 협상도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곽이 좀 드러나는 것 같은데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의 김용준 교수님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미 관계 중에서 오늘 좀 예민한 거 먼저 여쭤보려고요. 우리 정부나 재계나 또는 용산에서 미국과의 물론 공식적인 외교 채널이 있고요, 그죠? 네, 우리 외교부가 있고 우리 주미대사 나가 있고 이거 말고 관계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가서 사람을 만나고 정책을 추진해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은 가서 누구 만납니까? 만날 사람 있습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방송에서 몇 번 강조했는데요. 한 중앙일보 칼럼에 제가 썼던 제목이 워싱턴 사교계엔 한국은 없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저는 지난 10년, 15년 정도 뭐 정부 지원으로 혹은 미국 초청으로 관련한 공공외교 혹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워싱턴 DC에서 좀 깊숙이 많이 일을 해봤어요. 그러시죠. 네. 그래서 뭐 그쪽 정보기관 관계자들도 많이 만났고 정치인들도 굉장히 많이 만났고 후원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라스베가스에서 매년 열리는 캘리포니아 공화당 의원 모임. 라스베가스에 누가 이제 비행기를 해줘서 어떤 기업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정부 정책을 좀 알려야 되는 역할을 많이 맡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들도 해서 분위기를 살피러 갔더니 거기서 예를 들면 청바지 입은 티셔츠 입은 할아버지들이 막 돌아다녀요. 네. 뭐야? 뭐 높은 사람도 오는 거 아니야? 방금 말하고 지나간 사람이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3선 4선 의원이고 원내대표 했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네. 그럼 그 가족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저기 서서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자리죠. 서서 이제 맥주 마시면서 서로 말 나누고 막 이런 자리인데. 그런 거 좀 어색해하죠. 예, 동양인은 뭐 저밖에 없었지만 이런 게 여기서 대부분의 의사결정들이 또 이루어진다. 그리고 여기 편한 자리고 친구를 만드는 자리다. 그냥 좀 즐기다 가고 한국에서 추진하는 정부 정책들에 관해서도 우군이 돼줄 수 있다. 그 대신 그 안에는 이제 인간적인 유대 또 하나는 비즈니스를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여 정책을 했다. 그럼 북한에 대한 부동산 투자 얘기를 저한테 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있었어요. 저희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죠. 싱가포르 하노이 서밋이 막 돌아갈 때 이들은 사업의 형태로 트럼프만 그런 게 아니고 북한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 되면 평양이나 주변에 부동산을 매입하려는데 어떤 방식이 좋겠냐. 네. 우리 내부에서는 그것까지는 가지 않고 늘 신한반도 경제체제, 뭐 러시아 가스 파이프라인 이런 정부주도, 관주도의 모든 행사를 가는데 거기는 이미 사업. 또 하나는 공화당 트럼프 인수위원회에 있었던 분이 영국의 한 사업자들이 아프리카에서 탄광 개발을 하는데 그때 싱가포르 하노이 서밋 때 북한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북한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탄광 땅굴 잘 파지 않냐. 북한에 있는 노동력들이 와서 금광 캐는데 좀 기여를 해라. 네. 그것도 여러분 너네가 얘기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아니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다양한 얘기들이 오가고 거기에는 수많은 사업자들과 수많은 정치인들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선거 자금을 주는
그 나라를 움직이는 손들이 거기서 이루어져요. 그게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이스라엘 중심의 로비스트 단체일 수도 네. 있고 일본이 얘기하는 공공외교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자리에서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정치인, 사업가, 로비스트, 언론인들 일부 이제 여론 지도층, 뭐 방송사 앵커들이나 논설위원들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수많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친분을 쌓고 이렇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봤을 때 그건 너무 장기적인 얘기 아니냐? 근데 지금 장기적인 것도 있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그러면 지난 10년, 15년 정도 글로벌 중추국가로 올라섰다고 잡았는데 그런 모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이 관여하고 있느냐? 최근에 재벌 총수들 이제 골프 치고 다녀오셨잖아요. 네, 네. 할 얘기가 많으면 지금 언론에 도배가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 사실 그렇게 많은 얘기들은 뭐 오프 더 레코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자리들이 더 많아져야 되고 그건 총수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이나 이스라엘의 얘기를 많이 했고 이건 단순히 돈을 갖다 바치는 로비 관계 아니라 수많은 이해관계 스테이크홀더라고 그러죠. 이해 당사자들이 의견을 주고받고 정책의 대부분이 여기서 아이디어 형태로 교환이 된 다음에 실제 의사결정 단계는 이제 공무원들이 거기서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툴들,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관여하는 것들이 우리 기대보다는 굉장히 얕다. 지금 하는 수준은 제일 많이 한 게 좀 아쉽게 말씀드리지만 싱크탱크 가서 기조연설하고 사진 찍고 거기에 있는 싱크탱크 항반도 전문가들한테 세미나 열어달라고 부탁하는 거. 돈도 많이 안 줘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주고 한반도 전문가들 다 불러달라 그래가지고 세미나 하고 좋은데 학자들은 그 정도만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모두가 그게 공공외교의 처음이자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이 가든 누가 가든 우리나라 의원연맹이 가든 돈 되는 싱크탱크 뭐 7, 8군데랑 교민단체 몇 군데 만나거나 뭐 민주평통이든 뭐 해가지고 다닌단 말이죠. 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주로 한국에 관심이 많은 교포 출신, 한국에서 근무했던 한국인 와이프를 데리고 있는 주한미군 출신, 외교관 출신, 정보기관 출신.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99%의 미국인들이 한반도 문제 이해를 하고 우리를 좋아하게 만드는 건데 이미 한국을 좋아하는 한파만 만나. 1, 2%를 만나고 그들은 이미 정치적으로 성향이 굳어 있습니다.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나는 저쪽이 빨갱이라 싫어. 나는 저쪽이 구구라 싫어. 이미 자기는 한국에 대한 생각이 굳은 사람들. 북한에 대한 정책도 굳은 사람들. 네. 근데 우리가 공공얘기라고 얘기할 때는 뭐죠? 한반도에 좋아하게 만드는 친한파를 육성하거나 한국을 모르는 사람들. 아직도 북한 한국 구분 못 하잖아요. 미국 시골은. 그런 사람들을 양성하는 거여야 되는데 우리가 가는 모든 세미나의 청중들은 누가 앉아있죠? 운 좋아서 100명, 200명 뭐 CSIS에 가서 한다고 쳐요. 누가 앉아있어요? 전부 다 한국에서 근무했던 외신 기자들, 유학생들, 교포들, 그분들 무시하는 건 아닌데 주한미군 출신들. 그럼 95%는 이미 한국에 대해서 자기 입장이 굳어져 있는. 저도 그런 자리 몇 번 이렇게 뭔지 아시죠?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몇 차례 근데 우리의 앉아본 적이 공공외교의 있어서. 목적은 한국을 모르는 사람한테 한국을 알리고 그들이 한국을 좋아하게 만들어서 미국 여론을 증대시키거나 아니면 상위 타겟을 해서 미국을 움직이는 그들하고 연결고리망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 두 개 어느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미국 입장에서 보기엔 워싱턴에 연말 되면 출장비 쓴다고 수십 개 기관이 연락이 계속 와요. 싱크탱크 한 번씩 들린다고. 우리 순회를 하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 대사관은 그거 뒤치다거리 하다가 끝나잖아요. 진짜. 우리 대사관분들 너무 바빠요. 그거 하느라고. 의원들 온다, 뭐 누구 의원만 온다. 옵니까? 보좌관들 오죠. 그러면 그쪽에서 산하기관들 연락할 수 있는 오죠. 소위 어장관리가 몇 명이에요? 한 10명 되는 그 한반도 전문가들 맨날 전화해가지고 누구 가는데 날짜 괜찮겠냐? 사람 좀 3, 4명 모아달라. 그럼 사진 찍고 일로 갔다가 사진 찍고 국회의원들이 가도 똑같이 사진 찍고 교포들 만나서 사진 찍고 그리고 왜 기자들을 자꾸 한국에서 나온 특파원 간담회를 해요? 거기서. 미국 기자들한테 간담회를 해야 되는데 미국 기자들 못 만나. 오지도 않지. 영어도 안 되지. 뭐 영어는 둘째 치고. 그러니까 거기에 나온 한국 기자들 불러서 맨날 간담회를 거기서 해. 지금 출장 가서 하는 간담회 100%다 한국 기자들 간담회입니다. 네. 한국 기자분들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솔직히. 진짜 재밌는 현상이에요. 그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기재부 장관이 워싱턴에 갔으면 말씀드리는 것처럼 거기에 한국 기사를 쓰고 싶어하는 백악관 기자들이나 정제 관련 관세 관련 만나야죠. 기자들을 만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우리 기재부 장관이 가서 워싱턴에 가서 우리 특파원들 만납니다. 그거는 그냥 들어와서 해도 되죠. 기재부에서 브리핑해도 기재부에도 다 출입 기자들이 똑같이 언론사들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건데 그 덜레스 공항 그만 좀 나가세요. 폐쇄를 시키든지 해야지. 그놈의 공항 가가지고 뭐 이렇게 마이크 잡고 밖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창피한 광경입니다. 어느 나라 뭐 예를 들면 베트남 외무장관이 왔다,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왔다, 공항에서 대변인실하고 무슨 이야기 할지 거기 살짝 맞춰놓고 특파원들 거기서 기다리고 장관이나 주요 정치인이 와서 그 공항에서 이제 만나서 그 정해진 코멘트를 하는 그 수순이거든요. 예, 그래서 굳이 언론인을 만나겠다면 블룸버그라든가 MSNBC라든가 폭스뉴스 아침 프로에 나가서 우리 장관님이 영어가 되든 안 되든 거기서 한국은 관세 협상 때 뭐 예를 들면 3,500달러 일시불로 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오든지 네. 아니면 정하면 뉴욕타임즈 칼럼이라도 늦게라도 하나 내든지 이게 공공외교고 그게 미국 여론에 영향을 미친 최소한의 행동인데 현지는 가가지고 교민들 밥 사주고 뭐 그거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한국 기자 불러서 한국에 돌아오는 출장지에 네이버에 그 장관님 기사가 떠야 돼. 그러면 그 수행한 업무는 성공적인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국내 정치만 하다 돌아가니까 한국에 있는 분들이 뭔가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관심 전혀 없죠. 왜냐하면 미국 언론이나 주요 매체에 한국이 뭘 했다는 보도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국은 한국을 쳐다보고 워싱턴에 가서도 계속해서 사진 찍기를 하면서 한국 언론에다가 메시지를 계속 내기 때문에 이걸 좀 넘어서는 단계로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예, 넘어서는 단계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스라엘하고 트럼프가 욕하면서 전화했대요 그랬잖아요. 네, 네.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요걸 해서라도 전화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전화 한 번 하려면 네. 2주 전에 잡아야 되고 시간 안 맞으면 안 하고 이런 관계. 하마스와의 휴전 협상 관련해서 네타냐후한테 그 트럼프가 막 너 뭐라고 했던 그 욕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예를 들면 네. 마크롱이 됐든 우리가 뭐 그 정도 미국한테 중요한 국가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정도의 어떤 친분들을 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리들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 저는 10년 15년 정도 미국의 그런 자리들에 많이 초청이 되면서 세상을 돌리는 건 대부분 여기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 많구나. 왜냐하면 공식적인 자리는 사실 의전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네. 프로토콜에 사인만 하는 자리지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협상하고 비즈니스 리더들하고 회의를 하고 하는 거는 여러 채널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아니 당연히 그 여쭤본 이유는 우리가 한미 관계 너무너무 중요해서 뭐 비단 관세 협상뿐만 아니고 근데 지금 예를 들어 러트닉이 진짜 속마음이 뭔지 예를 들면 베센트가 진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어디까지 양보하고 어디까지 밀어붙이고 미국이 들고 있는 카드 10개 중에 진짜로 중요한 카드는 몇 개인지 우리가 이걸 알려면 그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베센트 외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사무실에서 만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베센트를 만나도 좋고 안 만나도 그러니까요. 좋은데 네. 소위 말해서 그 집권을 했던 그 패거리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지금 노출된 거잖아요. 공직에 5%도 안 될 겁니다. 그럼 그 소위 집권 세력들을 네. 만나야죠. 그게 쿠시너가 꼭 이방카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이 밥 먹으러 가면 불러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방카 쿠시너 얘기 제가 한번 드렸는데 브라질인가 아르헨티나 외무장관이 와서 이방카만 만나고 돌아가고 막 이래서 그때 틸러슨 외무장관이 식당에서 마주쳐가지고 왔는데 얘기도 안 해. 외무장관은 안 만나. 그러니까 최순실 얘기는 하는 건 아니고 실제 여러 가지 루트를 네. 통해서 이런저런 딜들이 들어가면 그 딜들이 그 비서실장이나 뭐 이런 정무하는 스티븐 밀러 같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네. 우리는 왜 공식적인 회의만 얘기를 하냐고요. 그런 공식적인 자리는 이미 그런 데서 했던 딜들을 사인을 하는 자리고 싸우는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채널들이 좀 있어야 된다. 아마 워싱턴에 현장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은 다 동감하시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건데요. 네. 저는 좀 이런저런 글들을 통해서 많이 좀 나아가자, 뻗어 나가자. 이건 단순히 돈다발 들고 로비하는 게 아니다. 전 세계가 지금 워싱턴, 런던에서 전쟁 중이다. 자기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한 공화당 중진이 저한테 그랬어요. 사우디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아? 5천억을 예를 들면 정확한 금액을 얘기하는 거 5천억을 로비에 썼다. 혹은 워싱턴에 자기 사람 만드는 데 썼다. 그러면 그걸로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켜가지고 5조를 받아내는 방식으로 자기들은 이윤을 얻는다. 한국도 그런 비슷한 식의 이제 네. 국가로 국가로 격상되지 않았느냐. 그거를 뭐 개인한테 뭐 밥 사주는 수준이 아니라 기업 간의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고 투자 자금이 될 수도 있고 네. 제3장소 아프리카나 중동에서의 뭐 건설업체가 나간다든가 뭐 여러 가지 지도를 펼쳐놓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국, 프랑스, 일본 이런 나라들이 중동의 사우디라든가 중국도 하고 있어요. 중국의 수많은 캐피탈 힐의 보좌관들 비즈니스 클래스 티켓하고 초청받아 왔어요. 수십 년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뭐 개인에 대한 것도 있고 아니면 상류층의 어떤 자제들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한참 먹고 살기 힘든 풋풋한 엘리트들을
장학금을 주고 공부를 시키고 필요하면 포닥도 주고 네. 그 사람이 필요하면 일자리를 만들어 버려요. 미국 싱크탱크에다. 맨스필드 재단도 유명하고. 미국은 또 상원이나 이런 것도 가족들이 이렇게 승계하잖아요. 이렇게 네.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 무슨 가문. 집안들이 그래도 이럭저럭 네. 어차피 물려받을 집안 같으면 꼭 그게 아니더라도 애가 똘똘해서 괜찮을 걔네들 것 다 키워버린다 같으면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가장 굶주릴 때 가장 저가의 비용으로 일본에 대한 좋은 인식을 줘요. 그 사람한테 일본 사랑해줘라고 말은 안 하죠. 근데 이미 일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시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우호적인 감정을 갖게 되죠. 그렇게 그게 되겠죠. 우리가 사람들이. 단순히 돈 받아 먹어서 뭐 위안부 얘기 저렇게 하는 이 수준이 아니라 인간적 유대가 옛날부터 쌓이기 시작하니까 또 일본 사람들 친절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일본은 직접 영어를 하거나 사교적인 성격들은 아니니까 중간에 그런 우호파들을 많이 깔고 대표적인 게 이제 워싱턴에 벚꽃 깔고 했다는 거. 우리로 피면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원수인데 그런 식으로 7, 80년을 가. 저는 아베 총리가 골프장에서 자빠지는 걸 보고 우리가 비웃었을 때 진짜 저런 사람이 일본을 먹여 살리겠구나. 소름이 돋았어요. 왜? 아빠가 밖에 나가 돈을 벌려면 채통이고 뭐가 없는 거죠. 아베는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로 알려져 있지만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아베가 인도태평양 전략 아이디어도 줬다고 하고 여러 가지 다 지금 중국 견제를 핑계로 일본 군사 강국화를 지금 꿈꾸고 가고 있고 지금 상황을 굉장히 잘 이용해요. 문제는 일본하고 중국이 실제 전쟁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뭐 일본은 자기가 갖고 있는 쿼드에서의 4분의 1의 어떤 지분도 가지면서 지금 원자력 핵잠수함 도입한다고 하잖아요. 새 총리가 할 수 있겠죠. 여러 방식을 통해서. 요걸 좀 먹고 지나가면 또 일본은 그런 자력을 얻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이 이제 여러 가지로. 제가 허드슨 연구소가 트럼프 대통령 때 좀 가장 중요한 연구소로 많이 컸었는데 1기 때. 헤리티지는 전통적인 부시공화당 노선을 고수하다가 1기 때 버림받았어요.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버림받았고 허드슨은 그때 확 땡겨서 지금 건물 새로 사서 이사도 했어요. 제가 허드슨하고도 일을 많이 했었는데 허드슨 예를 들면 일본이 맥마스터 전 국가안보 보좌관을 몇십억을 줘서 거기 펠로십도 만들고 대만 같은 경우도 허드슨에 돈 엄청 부어요. 대만 총리가 와서 허드슨에서 간담회도 갖고 일본도 꼭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이 어떤 돈들이냐. 기업이나 이제 재단이나 이런 돈들이지 이제 정부 예산은 어차피 감사를 받고 하는 부분들이 또 있고 이런 게 이제 가버넌스라고 그러죠. 그 국가가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돈이 없느냐 없지 않아요. 기업별로 다 홍보 자금 있고 기업별로 지금 우리 기업들이 거기 뭐 몇 조씩 다 각자 쓰고 붙고 있죠. 있는데 왜 그런 라인을 안 잡으려고 하겠습니까? 몰라서 그렇지. 네, 그래서 일본의 맨스필드 재단이라든가 사사카와 재단이라든가 수많은 재단들이 그런 여러 가지 저페니스 파운데이션 등등등등 이미 7, 80년 동안 그리고 그 사람들은 100년, 150년을 세계 질서가 돌아가는 걸 봤잖아요. 어떤 식으로 강대국들이 전 세계 자원을 나눠 먹고 해상 루트를 뚫고 규칙을 세워서 자기들의 이권을 유지한지를 봤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본인들의 포지션을 얻는 거죠. 드러나는 건 주는 것만 드러나는데 받는 거는 다른 식으로 다른 곳에서 이익을 취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모릅니다. 터키에서 무슨 이익을 취했는지, 중앙아시아에서 뭘 했는지, 아프리카에서 무슨 자원개발권을 얻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게 이제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미국과 서방 강대국이 세계를 질서를 논하는 자리에 포함돼 가지고 같이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워낙 그 현장에 오래 계셨으니까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우리는 돈이 없습니까? 아니면 우리 관료나 정치인은 일본이나 유대인들만큼 애국심이 덜합니까? 제가 볼 때는 관행인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가면 한국 사람들 만나고 친한파 만나고 상원이나 하원에 한국인 초선 의원 만나고 사실 그렇게 큰 힘, 우리한테는 아주 소중한 분들이지만 사실 그렇게 미국을 움직인다고 백악관을 움직인다고 할 수 없는 분들 만나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교수님이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우리는 이게 왜 안 됩니까? 국력에 맞게는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일단은 뭐 언어적, 문화적 장벽이 없는 건 아니고 또 하나는 관 중심의 사고 방식이 좀 많이 퍼져 있어요. 외교부가 잘하고 있죠.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거잖아요. 국가 운영에 관한 거기 때문에 기업과 언론과 학자와 모든 것들이 국익 관련해서는 혼신일체가 되고 그게 뭐 꼭 공산당 독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버넌스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제 경험담을 얘기하면 한참 한국의 주요 정치인들 공직자들이 저한테 워싱턴에 누구누구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뭐 지금도 도와는 주고 있지만 뭐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부탁하는 분도 있고
예를 들면 제가 노스캐롤라이나 당시 주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막 뜨고 있을 때 노스캐롤라이나의 반도체를 좀 많이 공장을 끌고 싶다. 바이든 정부 초중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거물급 정치인이 다리를 좀 놔달라. 뭐 자기가 뭐 경기도랑 협조하든 서울시랑 협조하든 뭐 이렇게 저렇게 방안을 추진하겠다. 뭐 해가지고 겨우겨우 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들하고 어렌지를 어렵게 했는데 그분들은 사실 당내 중진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위층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계 몇몇 의원들이 그때 한국의 이름이 막 나기 시작하면서 본인들 딴에는 그 줄을 갖고 계속해서 이제 써먹어야 되겠다는 중간에 낀 이제 직원분들이 이 힘없는 초선 의원을 약속을 잡고 이걸 깬 거예요. 그럼 저는 중간에 이제 바보가 됐죠. 저는 무슨 돈을 받고 한 것도 아니고 나라 위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제 개인 시간 할애해가지고 좀 어렌지를 해줬는데 이것 때문에 이게 깨지니까 미국에서도 도저히 화가 날 것 같아서 이 얘기는 제가 안 했어요. 왜냐면 권력 구도상 이쪽은 미국 백인 할아버지 와스프의 패권 중심의 주류라고 할까요? 주류고 이너서클이고 여기는 그냥 이민자 출신의 그 한 의원이어서 이제 무럭무럭 크고 있는 건데 여기를 붙잡고 왜냐면 그 중간에 낀 직원들 보기엔 손님이 올 때마다 여기 부탁해서 차담회를 잡아야 되니까 사진 찍고 여기 만나고 갔어요. 여기 만나고 갔고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가 결국에 이제 그런 것들이 본인 실적에는 차라리 난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고위급이라 어차피 연락을 잡기 어려우니까 한국에 손님들이 오면은 제가 뭐 실명 얘기할게요. 영킴이든 앤디킴이든 뭐 이런 의원들한테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수미테리도 마찬가지예요. 빅터 차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애국심이 있는 한국에 대한 애정이 있는 분들한테 너무 많은 분들이 폭탄처럼 연락을 해서 계속 사진 찍을 자리를 우리 장관님 오시네. 우리 의원님 오시네. 빅터차 같은 분이 국무부에 잠깐 있으셨죠. NSC 행정관 했죠. 우리로 치면 행정관 했고 그때 한 13개, 14개 나라 담당국 중에 한국이 있었고 북한에 협상할 때 가방 들고 행정관이라면 수행 출장을 몇 번 했었죠. 콘돌리자 라이스가 이제 스탠퍼드 교환 교수 있을 때 이제 추천을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는 일본 스포츠 관련한 논문 쓰고 뭐 이렇게 했던 분인데 하여튼 그 빅터든 수미든 다 좋은 분들이에요. 저희 한국을 사랑하는 정치적 견해는 저랑 다른 부분도 많지만 근데 우리나라가 너무 많이 한국계 교포 의원, 교포 학자 아니 제 말은 그분들이 미국을 움직이는 분들과의 이 교류가 되냐고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빅터는 그래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고 CSIS에서 주요 지기자들을 불러서 이제 이벤트는 성공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이고 아는 분도 꽤 있는데 제가 말한 분들은 지금 공직에 있는 차관보 무슨 차관급들이 아니고 말씀드린 당을 갖고 집권에 기여하는 소위 큰 손들이 사실은 비즈니스에도 많고 재단 이사장일 때도 있고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매달리는 지금 수준의 싱크탱크 중심의 싱크탱크가 미국을 움직이고 있다는 망상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싱크탱크가 그런 적도 있죠. 옛날엔. 어떤 때? 트럼프 이전에 집권을 못하면 헤리티지 가서 돈 벌다가 집권하면 다시 들어오고 그렇죠? 민주당에서 집권하고 있을 때 일하다가 못하면 브루킹스 가서 인맥 갖고 이제 사람들 돈 좀 벌다가 다시 집권하면 들어오고 같은 정말 그때는 싱크탱크가 다음 집권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했었죠. 근데 지금 트럼프가 이것도 보기 싫으니까 지금 다 끊어버리겠다고 공표를 한 거고 이게 이제 그때 말씀드린 늙은 엘리트의 먹이 사슬이라고 보기 때문에 기존에 일했던 인맥 팔아가지고 먹고 산다 이거예요. 그럼 그것도 저기로 보는군요. 뭐죠? 뒤에서 미국을 움직이는 딥스테이트로 보는 딥스테이트로 거예요. 보는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싸그리 없앴고 허드슨 같은 데만 이제 박수 치면서 막 열심히 했던 거고 헤리티지는 자존심 지키다가 일기 때는 완전히 폭락하고 이번에 2005인가 내면서 좀 어필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두들겨 맞으니까 트럼프가 또 손을 거었죠.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싱크탱크도 중요하지만 싱크탱크만 쳐다보는 현재의 한국의 공공외교는 좀 격상될 필요가 있다. 싱크탱크 가서 거긴 한반도 전문가들 만나고 거기서 연설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한국 네이버에 깔아주고 이게 제가 말씀드린 왔다 간지도 모르는 공공외교예요. 공공외교고 그 싱크탱크는 사실 우리로 치면은 우리나라에 유명한 싱크탱크들 많이 있죠. 그 싱크탱크에 있는 연구원 만나고 온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예를 들면 동남아나 아프리카에서 KDI나 세종연구소나 다 훌륭하죠. 세종연구소 아산 다 좋은 곳이고 석각들을 만나고 가는군요. 네, 만나는 건데 우리의
우리 치면 뭐- 당 중진이나 무슨 기업의 네. 오너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당의 원로들이라든가 실제 지분이 있는 특정 정부의 집권에 지분이 있었던 그러니까 그런 네. 손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수준에서 좀 올라가야 된다 이거죠. 더 이상 싱크탱크를 순회하고 거기서 기조연설한 사진을 갖고 혹은 국회의원 미국 상원 하원 의원들 5분 30분 면담하거든요. 차 마시면서. 거기에 특별한 유대를 갖지는 않아. 이제 현재는 그 오렌지하기도 바빠. 지금 그것도 사진 대사관들. 찍는 거 아니에요? 5분 10분 예. 면담이면. 지금도 계속 뭐 5분 10분 면담한 사진들이 여기저기 올라와요. 그거는 그거 자체로 옛날보다는 나은 건데 그 10분 30분 면담하는 걸 갖고 그 의원들이 무슨 임프레션을 받지 않죠. 네. 그건 시작은 좋은데 지금 다른 나라보다 너무 많이 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방송과 언론과 칼럼에서 워싱턴 사교계에는 아직 한국이 없고 한국은 빨리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반드시 상층부를 향한 돈다발 들고 바치는 뇌물이 아니다. 이거는 종합예술의 하나고 옛날에 런던이 잘 나갔던 런던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거고 그렇죠? 파리가 잘 나갔던 파리. 당연히요. 옛날에 네. 베이징에서 뭐 그런 일이 북경에서 있었겠죠. 중국이 세상을 지배할 때는. 근데 그 지금은 워싱턴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뭐 NGO도 좋고 종교계도 좋고 문화계도 좋고 기업계도 좋고 이런저런. 그래서 일본에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권이 교체가 안 되니까 좀 유리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런 이거 필요성이 느껴지니까 관계가 계속 쌓이는 기업이 거죠. 이런저런 후원금을 내서 재단이 만들어지고 그걸 갖고 언론인들하고 학자를 동원해서 이런저런 메커니즘을 만드는 데 대한 컨센서스가 쭉 갔고 우리는 사실 그 컨센서스가 있어야 되는데 양쪽 당이 집권을 바꿀 때마다는 공격 요소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런 것도 우린 좀 예. 불리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180도 권력층이 바뀌잖아요. 예, 그리고 건들지 예를 들면 방산, 뭐 원자력 외교, 한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지켜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소위 문제가 좀 있으면은 어떻게 내부에서 좀 조용히 할 부분이 있고 실제는 국익 창출을 위한 먹거리 사업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양당이 협의를 해서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특별법 같은 거를 좀 몇몇 아이템에 대해서 만들어서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은 보장을 좀 해주면서 네. 이런 가버넌스 외교로 좀 나가야 된다. 지금 전 세계가 워싱턴에서 전쟁 중이고 한국은 안 보인다. 한국은 싱크탱크 가서 사진 찍기 바쁘다. 왜냐면 출장 갔다 오는 길에 네이버에서 그 장관님 기사가 떠야 그 수행원들은 일을 잘한 거거든요. 그건 국내용이죠. 예. 지금도 아마 어느 대사관에서는 예를 들어 국회 보좌관들 어디 상임위의 보좌관들 그 뭐 연수 시차로 오니까 사실 관광 오는 거죠. 그냥 오지도 않아요. 특별 입국하게 빼달라, 줄 안 서게 뒤로 해달라. 빼달라. 엄청 우리는 우리가 핑하죠. 어떻게 그저 그 요건 대사관- 내고 거기서 줄 서서 기다리냐. 외교관분 진짜 고급 인력인데. 그래서 이제 그 뭐 거기 뭐 예. 총영사든 뭐 그 영사분들 뭐 나와 다 우리 민원 부처에서 과장국장 하던 분들인데 거기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죠. 의전하다 망하는 거죠. 의전하다 망하고 진짜 안 고쳐집니다. 민원 진짜 처리하다 안 망하는 외교가 될 수 있어요. 네. 에이펙 남겨두고 이제 중요한 아마도 뭐 물론 한미 정상회담도 열릴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 이제 전 세계가 우리 그렇게 되길 바라는데 이제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물론 당장 무슨 거대한 합의가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그 전에 우리도 이제 관세 협상 지금 이제 우리 김용범 실장 다시 출국해서 그다음에 협상 결과가 뭐 한두 개 정도만 합의를 못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다 하더라도 에이펙에 맞춰서 뭐 불리한 협상을 할 생각은 없다. 뭐 이렇게 뭐 빨리 도장 찍으려고 많이 내줄 생각은 없다는 걸 또 오늘 또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협상 지금 어떻게 돼 물론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건 다들 아시겠죠. 네. 특히 이 프로를 보시는 분들은 3,500달러를 원래는 원했지만 저희는 뭐 한 1,500억 달러는 신용 보증을 하고 2,000억 달러를 8년 정도 네. 나눠서 150억 달러. 근데 이것도 우리가 250달러죠. 매년. 근데 150억에서 200억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한치로 네, 한국은행을 우리가 이제 통해서 외환시장 확인됐고. 흔들리지 않고 최대한 퍼줄 수 있는 게 그 정도. 맥시멈 200억, 네. 250억으로 8년 나누고 특히 2029년 1월 트럼프 물러나기 전까지 어느 정도 이런 것들 확정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지금 하는데 요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저는 항상 빅딜론을 얘기를 하지만
뭐 한미 원자력 개정 협정도 일부 뭐 네. 논의하시고 계신 것 같고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야 돼서 트럼프 입장에서 중간선거 전에 하여튼 뭐라도 일본하고 한국한테 돈을 많이 받아왔다는 네. 걸 내세우는 선언이 필요한 거고 우리는 실질적인 너무 많은 손해가 있어서 국익에 단기적으로 침해가 되진 않는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또 다른 것들을 또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게 반드시 미국과의 직접 거래가 아니라 한국이 진출한 유럽이라든가 미국 영향력이 가 있는 다른 곳에서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미국의 지지라든가 중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사실 그래서 큰 그림 안에서 네. 했던 것들이 좋은데 지금 당장은 그 이제 장관 간의 협상에서는 그것들이 삐지고 들어갈 설이 없다면 대통령 간에 또 수많은 여러 채널들 간에 이런 것들이 좀 패키지로 포함돼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한국이 지금 전 세계로 수출하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영향력이 끼치는 곳에서는 다른 네. 쪽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일본이나 이런 나라도 이제 그런 거를 잘 하고 있다는 거지. 예를 들면 미국에 퍼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중동이나 중앙아시아나 뭐 아프리카 어디선가 자원을 싸게 얻는지 어디서는 계약을 할 때 경쟁국을 몰아내고 미국이 밀어가지고 사업을 따내는지 우린 모릅니다. 그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일을 벌이고 있고 남미에서 뭘 얻어내는지 뭐 무슨 자원을 싸게 확보했는지 이게 이제 세계를 경영해 본 나라들이 세계지를 펼쳐놓고 거래하는 방식이죠. 그럼 그거는 그쪽에 전문성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관주도에 모든 게 되면 안 되고 이런저런 전문가들, 기업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같이 해가지고 큰 틀에서의 합의들이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사고를 가진 큰 인물들이 지금 뭐 이렇게 쇼츠 찍는다고 소리 지를 시간 없어요. 원래는 엄청 똑똑해야죠. 왜 자꾸 소리를 질러? 저는 이것도 빨리 없어져요. 그만 소리를 질러요. 국회에서 소리를 지를 때 멋있었던 건 딱 한 번이죠. 군사 독재 끝나고 노무현 대통령을 통해서 명패를 던지면서 사람들의 카타르시스를. 네. 그때는 뭐죠? 행정부가 압도적인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박수를 쳤죠. 지금은 누가 권력을 갖고 있어요? 국회가 갖고 있는데. 그럼요. 네. 네. 국회가 진짜 갑인데 그러네요. 을한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면 누가 불쌍해 보여요. 행정부가 밤새 일하는 공무원들이 힘들어 보이죠. 근데 왜 여기서 아직도 노무현 대통령 때 명패에 던지던 시계 국회 문화를 못 버리고 아직도 카메라 켜지면 소리 지르고 카메라 꺼지면 잘 지내다가 다시 카메라 켜지면 소리 지르고 이거 이제 지겹습니다. 국민들이 그래서 이제 정치 혐오증을 하는데 영국이나 미국은 자기 전문성이 아닌 것도 정치인들이 엄청나게 똑똑히 아시죠. 영국의 퀘스천 네. 타임. 네. 퀘스천 타임 하면 원고 없이 프라임 미니스터든 장관이 데이터 수치까지 다 대답해야 돼요. 3-4시간 수준으로. 그래서 영국 유학할 때 티켓을 신청했는데 2년 있다 오더라고 귀국하니까. 네. 근데 그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해서 사실 정치인들이 대부분의 분야에들은 박식해야 돼서 저희도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그런 분들은 그런 거 하느라고 최근에 무슨 양자역학 뭐 공부한다고 바쁘시고 뭐 하신 분들도 많은데 진짜 바빠야 돼요. 정치인이 똑똑해야 되고 그 보좌관들도 출세를 해야 돼요. 더 이상 부려먹고 소모되지 않고 제이크 설리반 국회의원 보좌관 하다 왔어요. 예를 들면 네. 네. 거기 엘리트들이 계속해서 진출을 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자기 부하였던 사람에게 공천도 잘 안 주고 이런 그러니까 젊었을 때 늘공자리 많이 보내요. 콘돌리자 라이스 조교수 때 그 벙커에 들어가서 합참에서 커피 타면서 일했던 때 중령이 콜린 파월이고 같이 네. 일하던 CIA 젊은 직원이 밥 게이츠예요. 국방장관 됐던. 맨날 모여서 이제 위에 사람 욕하고 그러다가 그 다음 자리 들어가고 그 다음 자리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갑자기 학자나 전문가를 뭐 장차관부터 안 치는데 그 밑에서 보기엔 어이가 없죠. 일을 하나도 모르는데 1-2년 하다 가면은 사실은 지금은 모욕적이고. 잘 안 되지만 지금 이 재선 3선 하셨던 분들은 예전에 과거에 정말 유명한 정치인들의 뭐 김근태 계보였다든지 다 그 밑에서 10년, 20년씩 공부한 분들이에요. 보좌관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 그래도 근데 지금은 그분의 안 돼요. 박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치와 정책을 또 혼돈하고 그러니까 늙은들의 어떤 길을 살려주고 밤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국회에 시달리고 언론에 시달리고 막 언론분들 언론 역할을 하는 거지만 네. 또 단기성 보도에 또 집착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전반적인 정치 문화도 좀 개혁이 돼야 되고 그런 더 이상의 그 국회 문화 그냥 뭔가 자료 요청 많이 하는 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한 100배 요청한다면 한두 개 나오잖아요. 네. 5분 질의할 때. 근데 그게 국회의원의 성과가 아닌 거죠. 카메라에 나오는 5분이 성과가 아니고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게 계속 디벨롭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 지금 한미 의원연맹 뭐 이런 거 어렵게 만들었는데 지금 몇 년 동안 한 거 보세요.
한국 대사관이 어레인지하거나 국회 사무처가 어레인지한 곳 조지아 공장 방문하고 뭐 또 그런 국회의원들 몇몇 차담하고 오는 게 끝이에요. 제가 처음 그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많이 하는데 그 기여를 했는데 그때 그 가졌던 거는 한미 의원끼리 청바지 입고 맥주 마시면서 이런저런 친분을 축구도 하고 옛날 네. 한일 의원 잘 되던 것처럼 하라는 거였는데 지금은 출장 나온 출장 사무소 한미 의원 영면 센터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한참 주장해서 국회 사무총장 통해가지고 만들어졌는데 지금 거기서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하지만 지금 하는 일련의 모습들은 뭐죠? 또 특파원 기자분들 아니면 싱크탱크 연구원들 불러가지고 학술 세미나 하고 있어요. 거기는 그거 하라고 제가 만들자고 한 게 아니고 우리 의원분들이 가서 미국의 상원 의원분들을 만나려면 만날 수는 있지 않아요? 그 정도도 안 됩니까? 잘 안 만나주는 건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거고 우리는 만나는 게 목적이잖아요. 왜냐면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네. 아이템이 없는데 왜 만나는 거예요? 나랑 무슨 얘기를 하려고? 예를 들면 우리 지역구 일자리를 만들어줄 거야? 아니면 최소한 우리 학교 초중학생들하고 그 학교 초중학생들하고 교류 프로그램 만들 거야? 어젠다가 있어야죠. 정상적인 그 지역구에 사람이면. 그 근데 우리는 지역구하고 만나는 게 우리 목적이야. 지역구하고 뭐라도 하자. 뭐라도 그게- 진짜 하나 들고 가야 돼. 그러면 그 얘기 듣고 해볼만 하네 만나는 거고 아니면은 우리 한류 컨텐츠 같은 거라도 좀 들고 가서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코리안 센터 만드는데 너네 지역구가 뭐 텍사스지 않냐 뭐 해가지고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뭐가 비즈니스 아이템을 들고 와서 하고 뭐 그 얘기를 하다 보면 다른 친분 행사들이 많이 생기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출장 갈 때 어디 방문해서 30분 동안 뭐 설득을 하겠다 어쩌겠다 뭐 하고 그래서 사진을 찍은 다음에 와가지고 결과 보고서 이쁘게 만들어가서 이제 업로드하면 끝나요. 그래서 거기 가서 식당 어디 갈지 동선은 뭐고 의전이 뭔지 이것만 밑에 기관 있는 사람들이 잘하면은 눈도장을 잘 찍으니까 지금 네. 이런 식의 어떤 출장들이 반복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세금 낭비고 워싱턴에 진짜 연말에 워싱턴 가는 비행기 가격 진짜 폭등합니다. 수많은 예산들을 다 써야 되는데 네. 대부분 그때 이제 몰리니까 11월, 10월 이때 되면 워싱턴 싱크탱크들이 한국 사람들 몰려온다고 또 비웃어요. 왜냐? 그 기관장들하고 돈 쓰러 오는 거니까 세미나 해달라, 순회 방문 해달라, 뭐 브리킹스 맨날 연락 오는데 똑같죠. CSIS 뭐 이런데 순회 콘서트식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본인들은 각자 온 건데 그들이 보기에는 비핵화가 유행할 때는 다 비핵화 얘기만 하고 50군데서 와서 하고 학자들 돈 받아서 오니까 그렇죠? 여기저기 뭐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출장들이 너무 최근 5년 사이 많아지다 보니까 10년 사이에 이런 부분들을 미국에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하나? 네. 제가 보기엔 제로죠. 제로에 가깝고요. 저희가 오늘 말씀해 주신 이 내용을 진짜 사람 만나서 사진 찍고 오는 한국 외교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라고 제목 꽉 붙여가지고 제가 포스팅할게요. 저 에이펙 이야기 좀 하죠. 우리 관세 이야기도 좀 해. 그 이야기는 쏙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우리 혹시 이번 기회에 어차피 우리가 이제 미국한테 많이 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저 해결료 재처리 같은 거 조금 진전이 있었다고 위성락 실장이 그랬거든요. 이제 약간 그러니까 이야기는 시작은 하고 있다 이런 선에서 유 실장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한 달 전쯤에 그 이야기는 그쪽은 진전이 어렵다고 보십니까? 그 얘는 이제 굉장히 말씀을 하시기 예민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물론이죠. 비약상 네. 관련한 거니까 근데 우리가 그 정도 이런 기회에 얘기하신 이런 것만 걸로 하나 해도 얻어오면 굉장한 거 예. 저도 그 분야에서 일을 오래 해주고 실제도 지금 일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라서 핵 폐기물에 관한 걸로 산업과 안전 네. 이쪽으로 저희는 이제 개정 소요를 제기를 한 거고 그나마 트럼프 행정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다른 전통적인 공화당 민주당 정부보다는 유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 수준의 개정 요구를 좀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 트럼프 이재명 정부 시절에 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 때 기억나시죠? 미사일 지침 폐기한 거. 뭐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 때는 뭐 굳이 하면 네. 이제 캠프 데이비드라는 것들을 내세울 수 있었다고 하면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실용주의라고 하는 본인 외교적 업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금 그 정도만 얘기하신 것만 해도 꽤 이제 핵 폐기물이라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핵 폐기물에 대한 논의라는 건 어떤 부분? 핵 핵 연료 제철이 우라늄 농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닌 거죠?
그게 그 연결됩니다. 그게 그 빽빽이 말이 말씀이시죠. 너무 많아서 네, 지금 네.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옛날에는 이게 우리 지금 한 번 쓰고 버려야 되니까. 안 되니까 그런 것도 뭐 러시아에 뭐 시베리아 땅을 사서 뭐 해야 된다는 등 뭐 이런 이제 논의들이 있었어요. 근데 네. 지금 계속 쌓여가니까 농축 제철이 쪽이 되면은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소위 말하는 쉽게 말하면 재활용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으로 허가가 났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이거는 미국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비약산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나라별로 다 협정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조금 탄력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 부분들은 관세하고 이제 같이 얘기가 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저 이거 예전부터 진짜 궁금해서 제가 요거 담당 기자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왜 미국이 각 나라의 미사일 사거리를 결정해 줍니까? 예를 들어 비핵화 같은 것은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비핵화 같은 거는 NPT라든지 이제 글로벌리하게 이제 우리가 합의를 해서 비핵화를 뭐 함부로 핵무기를 만들지 말자 이런 건 당연한 건데 미사일 사거리 협정 같은 거 저 그거 항상 궁금했거든요. 한국이나 일본 나토 국가들은 러시아나 중국, 북한에 대비한 여러 가지들을 미국하고 안보적으로 논의를 가깝게 하는 거잖아요. 반대쪽에서 비난하기에는 이제 속국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자극이 되지 않도록 사실상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었고 그게 어떤 법적으로 구속된다기보다 양측 간의 합의 형태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미국이 의도하지 않는 확전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본인의 안보적인 확장 억제를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나라들, 소위 나토랑 한국, 일본이 대표적이죠. 필리핀이나 뭐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쳤던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반대쪽이 보기에는 너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못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 안보적으로 워낙 결합된 상황이고 그런 쪽으로 미국의 어떤 해구산 같은 것들에 도움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양자 협정 형태로 되는 겁니다. 양자 협정 형태로 지침을 받는 나라도 있고 아닌 나라도 있고 러시아 같은 경우 옛날에 냉전기에 소련 때 미사일 지침 중거리 IMF 같은 것도 맞았잖아요. 서로 이제 공격이 안 되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뭐 주권으로 보자고 하면 그것도 맞는 얘기고 아니라고 하면 또 아닌 얘기기도 되고 그렇게 해서 됐던 거죠. 그래서 NPT 체제 70년에 맺었던 5개 국가 빼고 핵 갖지 마. 대신에 평화적 원자력 이용을 갖게 해줄게. 그건데 그 이후에 이제 인도 파키스탄하고 북한 뭐 이스라엘 등등이 2차 핵 시대를 열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바이올레이션이 됐는데 전에 있었던 것보다는 그래도 NPT가 있던 게 5개에서 9개 된 게 20개, 30개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NPT 때문에 모든 나라가 핵을 갖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근데 핵을 지지하는 분들은 또 케네스 월츠나 이런 사람들처럼 모두가 핵을 갖고 있으면 전쟁은 안 난다. 서로 핵을 원하자.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국제정치 학자들도 있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핵개발 담론도 핵을 가진 상태에서 북한하고 뭐 핵군축을 들어가야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한 지금까지도 뜨겁게 달아올랐던 거죠. 불평등 조약은 맞습니다. NPT나 이런 것들. 알겠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한 10여 분 남았는데 이것 좀 여쭤보죠. 일본 아까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이제 다카이치 세 내각이 우리가 이제 강경 보수 정도로 분류하는 다카이치 세 내각이 나왔고 일본 정부야 뭐 일본은 뭐 정권이 바뀐 적이 거의 없으니까 일본에 대한 대미 정책도 그 방향이나 뭐 이런 게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일본 사람들은 미국과 왜 외교를 합니까? 예를 들어 우리는 교역도 있지만 안보가 있잖아요. 우리는 매우 가까운 동맹으로서 우리의 안보를 미군이 와서 지켜줍니다. 일본은요? 일본도 기본적으로 뭐 중국이나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미국의 안보 의존, 주일미군. 일본 사람들은 그걸 실존적 위협이라고 생각합니까? 최근에는 늘어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뭐 이런저런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었고 45년 체제 이후에 넘버원 국가. 미국이 그냥 넘버원이 아니죠. 전 세계 질서를 끌고 가는 넘버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보호하에서 경제 성장을 해서 2위까지 치고 올라왔고 80년대 일본 사람들을 인종차별을 할 정도로 일본이 치고 올라오니까 미국이 이제 엔화를 격화시키면서 잃어버린 30년이 되고 그때 국회에서 인턴을 하던 게 지금 다케이치 총리잖아요. 일본 사람 물러나라고 일본 사람 죽이겠다고 막 그런 공장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중국 사람 때려 죽이고 이런 것들을 봤대요. 그 당시 젊은 다케이치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조건 미국 만세할 만한 경험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국익을 위해서는 또 일본에 그런 면이 있잖아요. 세계 1등일 때는 그때까지는 일본이 발톱을 숨기고 있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단순히 혼자가 강한 게 아니고 미국이 만든 1945년 질서 하에서 미국이 해줄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일본은 여기 우산 아래서 넘버 2의 지위 혹은 G7의 어떤 아시아 리더 국가 지위를 압도적으로 유지하는 게
안보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한 그림상 좋고 실제 국익도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 지도에 그걸 인도태평양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워딩을 먼저 줬잖아요.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와 어차피 경쟁하는 해양 세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일본은 바다를 봐요. 우린 자꾸 육지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데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진 않지만 네. 바다를 지배한다고 봤을 때 전 세계 파란 건 다 바다고 네. 열려 있는 바다라고 하지만 미국 주도, 영국 주도의 국제법 하에 있는 미국의 항공모함과 잠수함들이 떠다니는 바다라고 봤을 때는 일본도 바다를 쳐다보고 세계를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 육지 중심의 세계관이고 대륙 국가의 반도 국가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다로 우리도 좀 뻗쳐나가야 됐어요. 재밌는 일화를 드리면 프랑스, 영국, 독일이 인도태평양에서 지분을 늘리려고 엄청나게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프랑스의 마크롱 측근이 한번 와서 지금 어디 대사로 나가 있었는데 그때 싱크탱크 원장이었는데 저한테 중국에 대한 사이버라든가 위협에 대한 것들을 프랑스랑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 태평양의 섬이 우리가 엄청 많다. 너네가 그거를 다 군사기지로 활용하든지 필요하면 리조트도 세우고 막 해라. 그걸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구나. 왜냐하면 프랑스, 영국은 실제 태평양, 인도양에 아직도 수많은 그래요? 섬들 네,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하는 거래의 딜이 달라요. 우리랑 이미 스케일이. 우리도 사실 사람들은 동남아 놀러 갔니 섬 하나 개발하는 게 낫겠다 그랬죠. 일단 제국을 했던 나라들이다. 제가 드는 생각에 해군 기지로 쓰든 뭐 하게 해군 기지를 걸 필요가 있냐 이제 문제 논쟁이 있겠지만 뭐가 됐든 우리도 그런 섬들만 몇 개 있어도 진짜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거래를 주고받는 방식의 스케일이 다르다. 세계를 지배해본 나라들은 지금도 그렇고 프랑스, 영국, 파리나 런던에 가시면 수많은 아프리카 중동 국가들이 데모를 많이 해요. 자기 나라 독재자를 물러치게 해달라. 왜 하겠어요? 아직도 영향력이 많습니다. 우리는 미국 중심의 사고관이지만 영국, 프랑스가 끌고 가는 세계가 분명히 또 존재하고 네. 영국 연방이 손들면 거수기처럼 투표하는 나라도 굉장히 많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BBC는 지금도 하루가 멀다 하고 미얀마 보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겠어요? 저도 연구에서 유학을 하면서 조금 너무 선민의식이 강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세계를 자기들이 이끈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 믿고 있고 어느 정도는 맞는 게 영국, 미국이 만든 민주주의 본인들 워딩으로는 그 왕이 없는 세상을 만들었고 네. 그 안에서 의회 정치를 만들었고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과학 기술들을 영미 지도 혹은 독일, 프랑스가 가끔 나타나지만 그 안에서 냉장고와 철도와 전화기와 인터넷과 이런 것들을 우주 개발을 만든 게 누구냐 다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 영미권이라고 얘기하는 와스프 플러스 프랑스, 독일 이런 우리가 500년을 세계를 지배했고 인권을 가르쳤고 여성 참정권을 가르쳤고 장애인에 대한 권리, 사회복지제도 모든 걸 자기들이 일부 유럽 국가들하고 함께 세계를 끌고 가고 있다. 여전히 그래서 독재는 없어져야 되고 그러려면 수많은 제3세계의 독재 국가의 민주주의를 퍼뜨려야 되고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젠더를 가르쳐야 되고 뭐 성평등을 가르쳐야 되고 이런 걸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저 친구들이 젊었을 때 개비어라고 그러죠. 대학교 1학년 때 해리 찰스 왕사자처럼 아프리카 가서 자원봉사하고 막 이런 걸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세상은 우리가 이끌어야 된다. 도덕적인 우월성, 선민의식, 독재자한테 고통받는 수많은 제3세계 빈곤과 기아, 물 부족을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이런 걸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게 이제 오바를 하면 좋게 말하면 스케일이 크다. 남의 나라 네. 문제에 끝없이 개입하는 미얀마 문제, 네. 신장 위구르 문제, 홍콩의 민주주의, 뭐 대만 문제 바빠요 그냥 그 나라들은. 근데 그 나라에 이제 일부 이제 시골에 사는 일반 평민 서민들이 다 그러진 않는데 전반적인 의식 구조는 BBC의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독재 얘기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네. 한번 세상을 쥐었다 폈다 하는 나라들은 지금도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워싱턴, 런던, 파리, 베를린, 뭐 모스크바도 그럴 거고. 그런데 이제 그 질문 드린 이유는 언젠가부터 일본은 정말로 미국만 바라보는 외교가 아닌가. 이게 이제 맞는지 틀린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유럽 국가들 누구도 사실 뭐 미국만 바라본다거나 미국은 패권 국가고 미국 말 잘 들으면 좋은 게 많죠. 우리처럼 안보가 걸려 있거나 우린 지금 다리 안에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EU 나라들이 어디 미국 가서 그러지 않거든요. 오히려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뭐 툭하면 그 미국과 각을 세우잖아요. 네. 캐나다처럼 옆에 딱 붙어 있으면 그런 나라도 지금 이제 관세 때문에 화나가지고 자꾸 이제 대서양 건너편 바라보고 있고 일본은 심지어 미국 본토를 때린 나라고 핵폭탄 맞아가지고 그렇게 많은 희생을 치렀고
플라자 합의로 해가지고 진짜 경제가 완전 정말 멍든 게 뭐예요? 그때부터 경제가 나락인데. 근데 일본은 왜 저렇게 미국만 바라볼까? 그게 늘 궁금했거든요. 그만큼 물론 얻는 게 있겠죠. 그렇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바라보는 거라는 게 정확한 표현 같아요. 네. 예. 왜냐면 그 안에서 사실 1945년 전에는 한번 제국주의 욕망을 펼치다가 네. 러일 전쟁도 이기고 한참 잘 나갔죠. 만주국도 세우고 그러다가 미국한테 이제 지고 나서 1945년 이후 체제는 그게 최선의 전략이고 최대 국익을 확보하고 참 경쟁국인 중국을 압도할 수 있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까지도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수뇌부라고 하면 뭐 G7 플러스 마이너스로 들어가서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게 현재 일본으로서는 최상의 선택인 것 같고요. 미국이 진짜 50년 100년 후에 굉장히 다극질서 중에 하나로 가버린다. 우리 생애에는 넘버원이 될 것 같잖아요. 계속. 나중에 그렇다. 그럼 일본도 어느 정도 발톱을 드러낼 수는 있는데 지금 그렇다고 중국 러시아랑 전쟁 중이냐. 지금 일본하고 중국하고 무역 굉장히 역대 최대치로 막 나올 정도로 실속은 다 차려요. 네. 제가 일본 방영소 특강 갔는데 한 분이 나오셔서 다음 주에 중국 간대요. 그래서 너네 중국하고 전쟁 중인 거 아니야? 거기 국방부 연구소예요. 그래서 아니 뭐 사이 안 좋아서 많이들 안 가려고 하는데 우리 매년 하던 중국 인민해방군 장군들 앞에 연례 특강이 계속돼. 올해 그 차례야. 그래서 네. 중국군 장군들 앞에서 네가 강의한다고 그랬더니 우리 해학 그게 끝나고 술 중일 엄청 먹을 이긴 걸. 거에 대한 뭐 이런 건데. 야. 그러니까 너네 왜 만나? 너네 전쟁 중인 거로 다 알아 한국에서는 그랬더니 아이 그건 그거고 차이는 안 좋지. 근데 네. 우리가 그거 하는 건 유지해야지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일본의 전략을 볼 수 있어요. 멱살 잡고 싸우는 것 같지만 실제 전쟁이 터져봐야 의사결정은 이루어지는 거고 대만 때도 뭐 쳐들어가네 어쩌네 이제 참전한다고 큰 소리는 현재는 쳤지만 대만 관련한 전쟁이 뭐 아니면 도는 아니잖아요. 전면전 아니면 평화는 아니에요. 네, 중간 그럼, 애매한 하이브리드 네. 회색전이 많아요. 그럴 때 일본은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참여 방식을 결정하면 되는 거라 굉장히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실용주의죠. 그러니까 미국이 보기엔 든든한 우군이고 아시아 태평양의 핵심 축인데 중국하고는 무역은 잘하고 있어. 반중 감정, 반일 감정이 중간중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중국군 인민해방군 장군들 앞에서 연례 특강을 일본 국방연구원 주요지 기자가 네. 계속 하는 걸 보고 그날 밤에 또 술도 많이 먹는다고 또 하길래 우리는 너무 뭐 아니면 도로 가나? 그런 면에서 중국 러시아 관리를 좀 해야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괜찮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하고 너무 북한 얘기만 해도 안 돼요. 미국은 중국 얘기만 하고 지금 세계 질서를 얘기하는데 가가지고 하는 얘기의 90%가 진보 정부는 가서 북한하고 잘 지내게 해줘요. 보수 정부는 가서 북한 혼내줘요. 두 가지잖아요. 네. 그 얘기 이제 네. 그만하자고요. 그 얘기는 원오브 댐이 돼야지. 그 얘기만 하다 보면 백악관에서 또 그 얘기야. 나는 지금 반도체 공급망 이런 거 얘기하고 싶은데 얘는 와가지고 계속 북한 얘기고 5년마다 정권 바뀌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렇게 돼서 이제 우리의 우선순위를 조금 잘 조율해야 되겠다. 북한 문제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네. 우리 국력의 90%를 차지하면 안 된다. 여러 가지 다양한 실용적인 이익을 갖고 있는 거에 미국의 세계 질서에 지금 수뇌부로 껴주려고 막 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한테 큰 기회다. 미국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회가 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유 교수님 말 듣다 보니 진짜 책상을 탁 치게 만듭니다. 방금 그런 말씀 같은 것은. 저기 하나만요. 미일 관계 중에 우리와 관련 있는 거. 전쟁할 수 있는 일본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입장은 항상 뭐였어요? 관심 없다? 는 아니겠죠? 아시아에서 반발 때문에 오케이를 안 할 뿐이지 속내는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면 특히 중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not bad, not too bad. 그러나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만 중국과 한국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not okay. 속으로는 우리에게 득이 되면 not too bad.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아, 그것도 계속 신경 쓰이는군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는 에이펙 앞두고 우리 관세 협상 여쭤보려는데 그 전에 제가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정말로 우리 외교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할지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썸네일 달아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의 김용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